진짜 한심한 게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이 정부가 이 소상공인들하고 화합을 시켜줄 게 아니라 폐해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소상공인 개인 SNS 글이지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화합을 해서 상생할 길을 놓는가 이런 식으로 글 올리고. 저는 그거 보고 진짜 화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 있는 분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 아니, 이렇게 해서 지금 폐해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그런 배달의 민족이나 웹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다 지금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 진짜 소상공인 맞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참 한심해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는.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국회의원이 이런 글을 오시나.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소상공인 대표로 해서 뽑히신 국회의원이라면서요, 또. 네. 네. 그렇습니까? 아, 그런데요, 소상공인 대표에서 뽑히신. 전 그거 보고 참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올해 이제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세수가 부족하면, 증세를 하면 그 세수 부족 돈에 메꾸겠지만, 네. 증세를 하는 순간 정권이 다 바뀌었다면서요. 세수 증세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가고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금년에 이제 3차 추경까지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서 국가 부채가 그냥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KDI가 먼저 떠들었어요. 증세 논의 시작해야 된다. 조세 재정연구원장 김유찬 박사도 증세를 뒤로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 있다. 하면서 이제 증세 논란에 이제 그걸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증세 논란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그동안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었나,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소장님, 네. 저희가 이제 3차 추경까지 해요. 국가 부채 비율이 지난해 이제 37.2%에서 올해 이제 43.5%까지 이제 예상이 되고, 이게 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복지재정 지출 수요가 상당히 이제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이 시점에서 이제 세율 인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타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들어올 돈이 없는데 무턱대고 쓰고 보자. 이런 얘기는 안 되죠. 결국 재정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정부는 빵꾸가 나게 돼 있어요. 적자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래서 이제 부채 비율이 늘어나다 보면 우리나라 때 이제 IMF 때 외환증 부족했던 게 얼마 되도 안 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S&P나 BCI, 무디스 같은 국제 신용평가 기관에서 우리나라 국채 발행했을 때 이거를 정크,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로 등급을 매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채를 발행해도 누가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거의 국가 부도 사태가 되네 해서 IMF 부재금융을 시청했던 거고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이런 상황을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제 준전지 상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충당을 하지만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보고 있을 거예요. 증세가 해야만 하는 건 당연해요. 그렇지만 이제 증세 논의를 시작한 정권들은 다 망했죠. 우리나라 같은 데도 이제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75년도에 우리가 부가세제를 처음 도입했는데 요때 부마 사태가 났죠. 그러고 돌아가셨잖아요. 75년도였나요? 75년도고 그러니까 부가세가 증세가 되고 조금 있다가 부마 사태가 났고 그러고 조금 있다 돌아가셨죠. 그래서 결국 이제 언제 멀지 않은 장래에 증세를 어떻게 증세가 세율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세금을 징수액을 늘리지 않고서는 이 빵꾸나는 적자 재정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또 비상 시국이니까 증세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시작되는 것도 맞다.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이 되네요. 말씀하신 게. 자, 그러면 고명수 사무총장님. 박근혜 정부 시대 유명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유승민 의원, 유승민 네, 그랬죠. 그 바람에 아주. 그분이 이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배신자로 완전히 찍혀갖고 소신 있는 발언이라고 저도 이제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발언에 대해서
네, 설명을 좀 2015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월 8일인데, 네. 그 국회 그 본회의장, 이제 그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네. 당시 그 새누리당 이제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죠. 네. 유승민 의원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네. 재선 공약이었던 134조 원의 네. 공약 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 이 점을 반성해야 되고, 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네. 라는 연설을 했죠. 난리가 났겠는데. 네, 난리 났죠. 그래, 뭐, 엄청난 박수를 받았고, 격려를 박수도 받았겠죠. 많이 받고, 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네. 그, 당시 그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가지고, 네. 우리나라의 보수가 나갈 방향을 보여준 명연설이라고, 아, 좀 명령을 네, 했을 그렇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했죠. 그때 네. 당시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었을 거 아닙니까? 네, 박근혜 네. 됐죠. 네. 대통령 보고 그냥 1년 후에 그 네. 대구에서 한 방송 토론에 나와가지고, 나만 그랬냐, 김무성도 했고, 강봉준도 했다, 당시. 아, 그래가지고 좀 원망 섞인 목소리도 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예. 이제 이 박근혜 정부는 당시에 예. 그 재정 수입을 좀 늘리기 위해서 예. 비과세 감면 예. 18조, 지하경제 양성화 27조, 텔레비에 나와서 예. 그 연설하신 게 눈에 선합니다. 국회에서 시야 경제 양성화가 근데 상당히 그때 20가가 됐잖아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재밌는 네, 거예요. 네. 아주 뭐 눈앞에 코미디였죠, 선합니다. 코미디. 네. 예, 또 이게- 그다음에 금융소득 과세 강화해서 3조, 예. 뭐 세조 세외 수입으로 한 3조 이렇게 하는데 확충을 마련하셨고 예. 그 지출 절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 재정 지출 절감을 2차에 걸쳐 가지고 한 43조, 또 국정과제 재투자 해가지고 한 40조 정도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고 이게 근데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까, 소장님?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로 예. 본의 아니게 503으로 되셔가지고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였는지 예. 가늠하기 어렵죠. 네. 네. 소장님 그러면 자 문재인 정부가 들었단 말입니다. 출범하면서 이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요지는 이제 주요 공약 지출액이 약 한 178조 네. 정도 추산이 되고 이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이제 세율 인상 없이 지출 구조 조정과 판로세액 징수 강화. 이제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하고 좀 비슷하단 말입니다. 똑같죠. 똑같다고 지금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해가지고 네. 긴급 재난지원금 네. 그 포함해서 3차 추경까지 가고 또 국채를 발행하면서 엄청난 그 재원을 이제 쏟아 부어야 될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럼 당초에 제시한 재원 마련 계획은 이제 검증할 수 없게끔 네. 된 거예요 지금 네. 상황이. 국채 발행 규모가 이 천문학적인 숫자까지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네. 이러면은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제 뭐 뭔가 나올 구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뭐 돈이 나오든 뭐가 네. 나오든. 그런데 이 생각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도 이게 박근혜 대통령처럼 욕을 안 하다 보려면 뭔가 준비된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거라고 아까 뭐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아까 134조 공약 가계부를 네. 이렇게 하겠다. 네. 그러다가 탄핵을 당해서 당초에 제시한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검증해 볼 수가 없었죠. 문재인 정부 출발하면서 178조 원의 네. 그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네. 이러이러한 주요 공약 지출액으로. 네. 근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이걸 검증해 볼 수가 없습니다. 참 운이 좋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상황, 예. 재원 조달을 178조 원을 어떻게 하겠다 예. 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건들로 짚어보겠습니다. 예. 세수 자연 증가분으로 60조 5천억을 추산했었어요. 이것도 틀렸잖아요. 지금 근데 상당히 지금 이제 금년도에 아마 예. 그 세수 부족액이 한 18조 정도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연 증가분이 아니라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예.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해서 11조 4천억 세금을 더 걷겠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요번에 보면 비과세 감면 조항 중에 제일 그 세수 효과와 세수 준비와 관련 있는 게 예. 그 직장인들이나 사업자들 신용카드 세액공제예요. 예. 근데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비과세 감면을 줄이겠다가 아니라 비과세 감면을 늘리는 거네. 쪽으로 갔죠. 예. 세외 수입을 5조 늘리겠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세외 수입은 대표적인 게 공기업에서 받는 배당금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전 같은데 지금 원전 폐기 때문에 구경도 못할 지경이고 예.
재정 지출 절감을 통해서 60조 2천억의 재원을 마련하겠다. 세출 예산을 좀 아껴 쓰겠다고 그랬는데 예.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19 사태 터지기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를 확대했어요. 그러니까 SOC 투자를 지방의 건설 경기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냥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지금 항목들이 다 지금 마이너스가 되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검증을 해볼 수가 없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홍 부총리께서 예. 아마 1차 추경까지는 버틴 거, 우리 재정 건전성 이거 갖고 버텼어요. 예.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입장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갖고 위기의 조기 극복과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 대응을 위해서 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하고 그러니까 딸랑. 이 사태 가기 전까지 난리가 났죠. 네. 왜냐면은 그때 정 부총리도 뭐 한번 제대로 한번 네. 질타를 했고 네. 대통령도 한번 질타를 하셨고. 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맞냐? 경제는 양면성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을 9월 달에 신청을 할 때 예. 향후 5년 동안의 중기 재정 계획을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 중기 재정 계획이라는 거는 예. 일반 부처에서 기재부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걸 가지고 청와대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걸 발표를 안 했어요. 원래 이제 9월 달에 국회 제출한 다음에 발표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숫자가 하나도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기재부 아마 예산실 담당자들은 제가 볼 때 지금 머리털이 쫙쫙 빠지고 있어요. 머리가 뭐 탈모 3% 국가 중기 재정 계획을 세우려면 예. 금년부터 앞으로 5년 동안에 우리 이제 세 수입, 세외 수입 뭐 해갖고 재정 지출해갖고 빵꾸 나는 금액을 추산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홍남기 장관이 주장했던 뭐 국가 재정 건전성 이런 얘기가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뒤집는 게 나중에 욕을 들어서 먹을지 아마 이거 고민하느라고 지금 머리가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으면서 뭔가 표시 안 나면서 증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그 방안도 없기 때문에 머리가 빠질 겁니다. 네. 아, 참, 힘듭니다. 공연사무 총장님? 네. 예, 어떤 나라이든 간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이제 재정이 투입이 되면, 예, 그 후에 대체로 이제 증세가 되는 그런 것들이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국가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주로 뭐 일본 쪽에 가까우니 우리가 이제 일본 쪽을 좀 보면 네. 1985년 그 미국이 주도한 이제 프라자 합의에 네. 그 엔화 가치가 갑자기 2배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수출 부진이 일어났죠. 네. 그러면서 1996년으로 기억되는데 그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했고 네. 이제 저성장이 고착화된 겁니다. 지금 뭐 흔히 얘기하는 잃어버린 20년 네. 이런 잃어버린 20년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일본식 토건경제, 때려 부시는 경제, 대규모 SOC 투자를 통해서 토건경제를 살리는 이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는 아베, 이 양반이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적자 국채 발행과 중앙은행을 통한 헬리콥터 현금 살포, 이런 뭐 통화량 확대 정치를 과감히 펼쳤고, 네. 그 바람에 아마 국가 부채 비율이 238% 최고 수준인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베 노미스가 그럼 실패한 정책인가요? 이거 지금 뭐 이거 막 이렇게 헬리콥터 많이 뿌리고 그럴 때 네.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가? 예서해 주시죠. 뭐 이렇게 좀 문제가 되니까 네.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을 하고 아베가 우리나라 부가가 치하고 비싼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좀 그 다음에 이렇게 소비세율 인상하니까 이제 지지율 떨어지고 너는 이제 그만 은퇴해라 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일본도 그러네요. 소비세든 뭐 세금을 인상하니까 지지율 떨어지고 정권 바뀌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네요. 뭐 일본이나 우리나 뭐 이 세금 건드리면 그러니까. 정권이 위협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그 1989년 예. 소비세 제도를 도입을 했대요. 이때 3% 소비세율을 적용했는데 그 정권도 몰락을 했고, 그다음 미국도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 그 SOC 투자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서 소득세율을 80% 이상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소득세율이 몇 프로 정도 됐을까요, 처음에? 끌어올리기 전에. 30% 정도 됐습니다. 야, 그러면 81%면은 양이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버렸네. 네. 네. 그리고 정권 바뀌었습니까, 이거?
루즈벨트 때니까 루즈벨트였죠. 루즈벨트가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 앞에서 망가진 걸 회복하기 위해서 증세를 하고 네. 루즈벨트가 오랫동안 짚고 삼선까지 했잖아요. 삼선 더 하시지 않았나? 그래갖고 삼선 2선인가 뭐 바뀌는 거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어서 해주시죠. 네. 2차 대전 진행 중에는 예. 이제 1944년이라 합니다. 소득세율을 무려 94%까지 올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2%. 네. 우리나라는 지금 최고세율이 42%거든요. 이걸 가지고 죽겠다고 뭐 아우성이고 막 난리인데 네. 여기 따르더라고요. 94%. 94%면 거의 뭐 니도 가져가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네. 아, 참. 하여튼 뭐 그렇게 미국과 일본이 그렇게 이제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예. 그러니까 스웨덴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1938년 스웨덴 정부는 발렌벨이라는 그 기업 그룹과 예. 샬트 셴바덴 협약을 체결합니다. 예. 그 정부가 그 발렌베리한테 재벌을 니네 인정을 할 테니까 차별 의결권 제도를 보장하는 황금주 제도를 허용해 주는 대신에 예. 그 발렌베리로부터 주식 배당을 포기하고 예. 소득세율을 85%를 적용해라. 소득세율도 네.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기초과학 등 신기술 투자에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라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재벌이 있으면 좋겠네 반대로. 그죠? 돈 벌어서. 이렇게 84% 내고 네. 85% 내고 일자리 창출 기초과학 의무적으로 해라라고 하는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좀 도입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동의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하는 말이네. 근데 90년 네. 전에 예. 그래도 선진화되고 민주화됐다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재벌 해체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그럼 뭐 이스라엘은 그 서울대 그 박상인 교수가 요거 연구 많이 하셨는데 네. 국민적 합의가 있으니까 그냥 쉽게 됐다는 그런 강의를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국민적 합의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네. 삼성에 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도 이제 그 SNS에 글을 올렸지만은 이제 삼성에서 그 동안에는 여론 호독, 네. 예, 언론사들만 다 조용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딱 글 올리자마자 이상하게 그 글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글이 페이스북에 좋아 한 50개도 안 찍힌 게 이렇게 영향력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올리자마자 삼성에 대해서 뭐 오두각이죠 이게. 그런 경우를 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소장님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증세를 한다면 뭐 방법이 없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뭐 증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제일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세율이 우리 세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빵꾸 나는 재정을 그 보충을 하려고 그러면 네. 세수 효과가 높은 게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입니다. 근데 지금 제일 쉬운 건 지금 전부 다 이제 부가세율 늘리자고 그래요. 우리나라 이제 부가세율이 75년도 시행할 때 10%인데 여태까지 한 번도 부가세율을 손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유럽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부가세율이 19%입니다. 이게 이제 항목, 품목별로 달라요. 세율이. 우리처럼 일률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서 10%가 적용되는 게 우리나라 아니에요. 부가세를 안 낸 게 있잖아요. 농산물이나 이런 거. 그건 이제,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그래요? 그건 이제 부가세 논리상, 이론적으로 1차 산업 생산물은 부가가치가 면제 대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 데 보면 네. 부가세제를 손을 댈 때 적어도 3년은 걸려요. 왜 그러냐면 3년. 우리 세금계에서 찍고 그럴 때 회계 프로그램, ERP 시스템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저 이런 문제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지금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냐면 그러니까요. 바로 이제 선거 있는데 법인세율을 높이자? 이건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리쇼링 정책, 정부 외국에서 지금 들어와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깎는 것 중에 이런 분위기인데 그 다음에 소득세율을 올리자? 지금 뭐 얘기도 못 꺼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참, 재원은 들어가는데 재원 마련할 길은 없다. 네. 참 난제입니다, 난제. 네. 예. 그러면 이제 사무총장님 생각하시기에 네. 세율 인상이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남은 카드는 이제 세출 구조 조정, 그리고 줄줄이 있는 세금을 좀 막자 네. 이런 거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걸 막으려면 뭐 그 현장에서 그런 경험하신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세율을 올려서 예. 세금을 많이 걷자. 네. 이건 뭐 가장 쉬운 거죠. 예, 그런데 좀 아껴 써야죠.
이제 저녁 때 집에 갈 때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시 깔지 않나. 뭐 밤에 강변북로 이렇게 집에 가다 보면 네. 시도 때도 없이 공사한다, 네. 또 뭐 청소한다 그래가지고 차가 밤 12시가 됐는데도 이렇게 많이 막혀요. 네. 우리 사무실 옆에 은행나무 뽑아버려가지고 저걸 왜 멀쩡한 은행나무를 뽑나. 뭐 구청에다 전화를 해보니까 네. 뭐 민원이 냄새가 나서 민원이 들어오니 예. 그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나무를 뽑고 예. 그러니까 이제 민원이 그가 아니었나요? 은행이 많이 떨어져서 냄새가 난다. 네, 그거죠. 예.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그러면 다른 나무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은행나무 또 심었어요? 근데? 그 제가 은행이란 게 제가 이제 환경 단체를 했잖아요. 근데 은행은 시간이 지나면 수컷이 암컷이 됩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암수 한 쌍은 안 됩니다. 그늘도 지고 좋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몰라도 그렇게 무식할 수가 있습니까? 은행나무가 암수가 그냥 바뀐다라는 걸 모르고 있으니 참. 근데 거기 이렇게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쇠 있잖아요. 이렇게 네. 나무 둘레에다가 네. 그 옆에 멀쩡한 도로 블록은 왜 다 뜯고 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이런 데서부터 지금 아끼자 이런 뜻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네. 물론 뭐 구청 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저번에 뭐 하남시에 뭐 그런 건이 우리가 방송하다 그 건도 있죠. 네. 그 네. 하남 코스트코 오픈에 맞춰서 네. 좌회전을 한쪽 하나 차선에 늘려줬고 그거를 늘리기 위해서 녹지지대를 이렇게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비용들이 추가가 됐어요. 대기업을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국세가 낭비가 되는 것도 네. 그것도 아주 못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소상공인들 또는 일반인들이 집을 짓고 공사 준공 떨어지기 전에 입주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뭐 도로도 깔아주고 신호등도 놔주고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도 바꿔주고 예산 낭비와 세금 탈루를 막을 수 있는 네. 구체적인 방안이나 뭐 이런 게 있으세요? 테마들이. 예. 그거 이제 국세청도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될 테고 네. 기재부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될 텐데 예. 오늘은 원론적인 얘기만 한번 해볼게요. 예. 국회에서 제가 그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게 예. 담당 공무원들이 이 예산이 낭비라는 걸 알아요. 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예. 예산을 신청하고 집행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게 처벌을 공무원들을 처벌을 안 해서 그래요. 저걸.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고보조금 같은 거, 연구용역비 같은 거 지금 대학 교수들이나 이런 데 줬을 때 예. 횡령 현상이 발견되면 예. 국고손실죄를 적용해 갖고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돈 몇억 배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10년 뭐 이렇게 거꾸로 7년 8개월인가?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런 거 몇억 정도가 아니고 몇백억이 예산 낭비가 되는 거를 뻔히 알아요, 공무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요. 예.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민단체나 누구든지 네. 국회나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그 예산 낭비하는 현상이 있을 때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공무원들을 요 국고손실죄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공무원들은 그잖아요. 배정이 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건 써야 된다. 다음에 바뀐다. 알고 아까 네. 은행나무 사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저 뻔히 낭비라는 거 누구가 봐도 낭비라는 걸 압니다. 낭비. 그런데 예산을 신청을 하고 그 예산을 신청하고 만약에 낭비라고 생각되면 쓰지 않으면 되는데 집행을 해요. 뻔히 그렇죠. 알면서도 이게 예산 그러니까 모를 낭비라는 수도 있어요. 은행나무가 이게 민원 해결도 안 돼요. 몇십 년 지나면 똑같다니까요. 수컷 순나무는 안 나면 돼요. 그 밑에 있는 보도블록은 멀쩡한 보도블록도 내고 그 주변을 다 보도블록 서로 깔아요. 예. 그거 잘못된 거예요. 네. 이런 사례들 이제 앞으로 제가 예. 낱낱이 이제 밝힐 것이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세금 탈루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크게 이제 봐가지고 예. 저는 이제 제가 직업이 회계사이기 때문에 예. 어떤 세무 자문 상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얼마 전에 어떤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예. 부가세 유통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네. 그럼 이 유통조사라는 게 뭐냐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거는 무자료 거래를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그렇죠, 무자료. 세금계산서는 띄웠는데 예. 재화나 용역에 공급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헛개비 자료가 날아간 거죠. 예. 이런 무자료를 주고받았을 때는 예. 공급자와 매입자 예. 이게 세무서가 다릅니다. 예. 그럼 유통조사를 하게 되면 양쪽 세무서에서 동시에 눈을 감아주지 않으면은
덮어주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유가 뭔가요? 내가 허위 세무계산서를 줬는데 네. 저쪽 그 사람이 사업장이 다른 세무서 관할이 있어요. 아. 그럼 여기서 이거는 쌍벌죄입니다. 여기서 허위 세무계산서를 발행했으면 저쪽에서 허위 세무계산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받은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돈 몇 푼 줬더니 슬며시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고 최근에 우리 코로나 사태 해가지고 마스크 업체 얘기도 많이 들었고 손세정제 얘기를 들었어요. 네. 손세정제 수출을 하는데 네. 낙가마들한테 통장에다 입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현금으로 몇 억을 갖고 와야 물건을 출고를 해요. 아. 이런 얘기들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정보를 알았을 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기존에 동업관계에 있거나 사업 거래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겠죠. 네. 그런데 국세청에다 탈세 제보를 하려고 그러면 네.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안 돼요. 탈세 제보가. 예. 그러면 이거 문제인 거예요. 탈세 그런 현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걸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탈세 제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구체적인 증거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럼 그런 정보가 있으면 고맙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세무조사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천편일률적인 답변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납세자와 대면 접촉을 금지시켰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거를 구체적인 증거라는 거는 누가 가서 밤새도록 뒤다봐야 돼요, 옆에서. 그렇지 않은 탈세 제보가 들어왔을 때. 내부 고발자가 생기라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걸 갖고는 얘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만 고발을 해서 땅 짓고 헤엄치자는 거죠, 쟤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네. 앞으로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해서 저희들이 의뢰 반란을 통해 가지고 네. 계속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그냥 네. 떠들어댈 겁니다. 예. 고쳐질 때까지. 고쳐질 때까지 열심히 또 저희가 제보가 아니라 제보도 받고 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네. 그나저나 농협도 지금 하남 농협 그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지금 공사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그 뒤로 와서 상의도 하고 이런. 없습니다. 전혀. 정보공개 요청해도 네, 안 지금 묵묵부답이 법적으로 해라 이거. 농협도 이런 하나의 예산 낭비죠, 이것도 예산 낭비에 들어가네. 그런데 그거를 마치 전체인 것 마냥 파악하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 얘기하고 자는 네.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민초들은 소상공인 민초들은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진짜 한심한 게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이 정부가 이 소상공인들하고 화합을 시켜줄 게 아니라 폐해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해도 시험차를 파네.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소상공인 개인 SNS 글이지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화합을 해서 상생할 길을 놓는가 이런 식으로 글 올리고. 저는 그거 보고 진짜 화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것도 이제 정부 공무원이라 청와대에 있는 분이에요. 아니,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 아니 이렇게 해서 지금 폐해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그런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웹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다 지금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 진짜 소상공인이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참 한심해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는.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겠죠. 이런 글을 오시나.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소상공인 대표로 해서 뽑히신 국회의원이라면서요 또. 네.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소상공인 대표에서 뽑히신. 전 그거 보고 네. 전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네.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